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구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귀한 자리에 사회자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아침부터 정말 오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말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 취지에 걸맞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두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이것 또한 굉장히 문화 다양성,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다른 사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주제로 두 교수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맨날 뭐 발표랑 토론만 하다가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사회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딱 붙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문화 다양성의 다양성이라는 정말 그 다양성의 다양성을 거듭한 그런 주제로 오늘 발표를 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 발표자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그 교수님 제가 소개를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 다양성의 디지털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코이마 칼리지에 계시는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지만 잘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에시노 케디츠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원대학교 윤지영 교수님께서 브루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비판하기,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본 문화 다양성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광진 교수님께서 또 중앙대학교 계시는 이광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예정인데 제가 이 세 분 훌륭한 교수님들 다 일일이 제가 오늘 그 이력을 소개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 굉장히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테디치 교수님은 연구자이시면서도 작가이고 시인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연구를 하시고요. 북인도 소수민족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이신 윤지영 교수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석박사를 하기를 하셨고 페미니즘 철학 전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이광진 교수님은 프랑스 문학 전공자로서 소설, 문화, 사회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49분 50분인데 20분 동안 먼저 케디츠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케디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특히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주최를 해주신 그 유경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 그 화면을 공유를 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크린이 다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디지털 반복성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나가족이고요. 인도의 그 동쪽에 있는 나가랜드라고 불리는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나가족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연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나가족에게 그 몸이라는 것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통해서 자신들의 유대감을 표현합니다. 이게 성이든 아니면 사람들과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마을 사람들이든 아니면 부족이든지 간에 자신들은 몸을 통해서 먼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본인의 의견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몸에 변화를 주거나 표식을 하는 것으로 타투를 하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이
패션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삐 풀린 현대성이라는 책에서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우리의 현대 세계를 장소 감각이 없는 커뮤니티를 만든 기술적 폭발을 목격한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이거나 전 지구학적인 사회화와 사회적 실천이 상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상상의 기준으로 나가족, 특히 이 중에서도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의 새로운 장소를 새롭게 탐색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생존이나 적응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전략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으로 이제 주체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미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새로운 언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주관성, 더 좋든 나쁘든 간 주관성이다라는 가타리의 책에서는 가타리는 자아를 만들고 주관성에 대해서 유동적인 개념을 제안하는 우리의 적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리미학적인 프로젝트로서 주관성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사이먼 오 설리반의 말에 따르면 다원적이고 다성적인 창조적인 과정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소수의 강력한 엘리트에 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얼굴 없는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소셜미디어 시대는 이러한 관계를 역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체와 양식은 여전히 이러한 사이트들을 만들어낸 소유자나 창조자가 결정하게 되겠지만 이런 초자본주의적인 구조 안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작용이나 행동에 설정된 여러 가지 매개 변수 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고 그 요소를 재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미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거의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사 자유 플레이 양식 내에서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얼굴 없는 다수가 컨텐츠를 만들고 선택한 이미지, 텍스트, 상호작용으로 우주를 채웁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기술, 특히 새로운 통신 및 정보 기계가 같은 것들이 새로운 참조의 우주를 열어서 의미에 대한 새로운 주관성의 생산을 허용한다라고 말하는 가타리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참가자 관찰을 위한 풍부한 필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고유한 시각적 특징이 신체와 패션의 정체성의 초점을 하나의 참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허용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의복과 패션에 관한 시각적인 문화를 영리하게 실천하고 있는 나가족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나가족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가족 스스로도 이 이미지를 보자마자 이것이 어떤 부족인지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인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복과 의미가 감정의 수준에서 모두 전통 문화에서 표현할수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배우면 머리 사냥 시대에부터 우리가 생존이 계속 여기에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용자가 자신의 부족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존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연대이자 애정, 존경 또는 두려움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보일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복과 정체성, 나아가 우리의 문화를 분리시킨 상황이 개인과 집단의 정신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낳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침례교가 나가족과 나가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저술하면서 줄리안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양 의복을 더 많이 채택하고 전통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장식품에 관한 관심을 잃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문화적 식민지화와 서구화의 결과는 서양식 복장이 문명화된 현재의 정체성을 의미했던 세대의 나가를 한 번 더 영합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 줄리아 제이콥스의 논문에서 이 저희가 말하는 로잉 클로스라고 하는 허리 의상에서 올리브 그린까지 옷을 벗는 정치의 벌거벗은 나가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쓴 돌리키코는 나가족에게 몸을 벗는 것은 식민지와 종교의 예속, 서양 의복에 대한 거부, 겸손의 개념에 대한 저항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모에 대한 성향을 감안할 때 나가족의 문화 자본을 얻는 수준이자 개종 당시 우리가 격렬하게 분리된 우리의 문화적인 과거를 다시 연결하는 수단으로 의복과 패션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년들은 사진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하위 문화를 1970년대부터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에 저항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 기술과의 만남은 우리가 장식한 신체의 시각적인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나가족의 대상의 사진을 처음 보면서 그들은 말 그대로 경외, 두려움, 불신에 대한 반응을 보였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습득하고 사용을 마스터하려는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방문자인 외부인들에게 사진 촬영의 대상을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사진 스튜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젊은 나가족에게 서양식 복장을 하고 친구들과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것은 자신들이 사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락행위가 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반복을 통해 시각과 청각을 계속해서 대체해야 하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정체성이 어떻게 경험하고 전달되는지 그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Excuse me, Professor. 지금 슬라이드가 2페이지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를 옮기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2페이지에만 보고 있거든요. Yeah. 네,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네, 모든 사진들이랑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잘 네, 보이십니까? 아니요. No. 선생님 슬라이드 쇼를 하셔가지고 그 제가 이동을 하셔야 지금 될 것 제 같은데. 노트북에서는 계속 넘기고 있는데 그래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행사장에서 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고 페이지를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화면 공유를 멈출 테니 혹시 그 행사장에서 슬라이드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지금 보이십니까? 네 보이는데요. 사진을 Yes, we can see it, but it's 아까 못 page 봤. 11. Can we go to slide? 교수님 지금 인스타그램 11페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셨던 사진으로 다시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슬라이드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는 잘 보이시나요? 여전히 인스타그램입니다. 11페이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 화면으로는 안 나가는 것 같네요.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보이시나요? 네, 올드 패션의 그 남자 3명 사진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한번 교수님 다른 장 한 번만 이동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위해서. Sure. Can you see that? 네,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Oh, fantastic. Oh my gosh. You missed a lot then. So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놓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나가족 그 남성이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 현대 시대의 커스튬으로 입고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들은 제가 얘기했던 포토 스튜디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정체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4용으로 제작된 앱인 인스타그램은 2010년 10월 2일에 출시되었으며 2015년까지 단일 정사각형 형식으로 제한되었으며 전 세계 사용자에게 사진 편집을 위한 동일한 컨트롤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레노 마노비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분리되어 있던 사진 문화들이 다른 요소들이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합된 것이다. 카메라, 인화지, 암실, 갤러리와 같은 전시 공간, 잡지와 같은 출판 공간이 하나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장치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 단일 플랫폼 매체의 현대 매체의 역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고 게시하고 친구의 사진을 보고 검색해 사진을 찾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백서에서 사용한 이미지 출처는 나가 스트릿 스타일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패션을 사랑하는 두 나가족 자매가 시작한 인스타그램은 이들이 라이브 스트릿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해서 게시를 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패션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옷, 신발, 보석류, 핸드백, 메이크업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메모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스트리트 스타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모드가 이벤트나 흥미로운 개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상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한데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소셜미디어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사용자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어떤 사진에 나가 스트릿 스타일을 태그하거나 추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결국 그 이미지나 외모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나가 스트릿 스타일은 순수, 퓨전 모두에서 전통 의상을 통합한 룩을 독점적으로 선보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취향과 행동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기리는 용어인 인플루언서로 이들이 알려져 있고 이 공간을 만듦으로써 대중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선택에 따라 전통 의상이 더 많이 사람들의 손을 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기능이 성공을 함으로써 나가 부족들이 부족 복장의 표시를 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계정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패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보이고 이것이 이 서양의 모습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스타일을 하나의 실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패션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영속적으로 자신들의 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체성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시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고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공간을 변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톤지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패션의 희생자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연대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시대의 연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히포크러시라든지 패션 사회의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로 표시하면서 이것들을 어, 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톤진이라는 찢어진 청바지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들이 지지 하디드나 아니면 백인이나 아니면 이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들이 하디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상들을 나가족이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혼합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션 수단을 하나로 복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민족주의이면서 동시에 동시대적인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 청 자켓을 입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통적인 나가족의 타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미지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스테레오타입들을 저항하고 거스르는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적인 의상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Sorry. Hello? Sorry? Yes. Can you hear 현대 볼리우드 산업에서도 네, 들리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통 패션을 글로벌 문화와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와 같이 대표하는 것으로서 서드컬처 키드라고 해서 제3의 문화 아이로 대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의 문화 또는 다문화 아이는 유년기의 상당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보내면서 문화라든지 언어적인 능력이 더 추가되는 그런 친구들을 제3의 문화 아이 또는 다문화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 소속감을 느끼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에 루스 반 레켄이 만든 용어 다문화 아동은 이미 18살이 되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3회 문화 아동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컬처 키드라고 CCK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보시면 유의미하게 다양한 문화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물리적으로 살지도 않은 채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소셜 미디어에 접속을 해서 다양한 환경, 가상 환경, 그리고 또 매우 친근한 관계를 다양한 주체들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나가 아동들은 힌두어라든지 영어를 제1의 언어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부모들도 다른 국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디지털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쪽의 아이들, 특히 도심에 살고 있는 이 나가의 아이들은 단순히 힌두어나 또는 영어를 제1의 언어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문화나 환경과는 정말 먼 곳에 있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환경의 언어를 또 친근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이들은 심지어 영국 악센트로 영어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액센트를 배워서 사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글로벌의 어떤 힙합 커뮤니티와 함께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돈이 없기 케리트 때문에 교수님, 세계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Yes? 죄송합니다. 3분 내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Yeah, I'm almost done. Thank you.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국가적인 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시적인 그런 생활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벌 문화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을 받았던 이 친구들이 글로벌 문화에 노출이 되면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패션이라든지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하이퍼 리얼리티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문화적인 다양성의 디지털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인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나가가 더 이상 동떨어진 그런 원주민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문화에 참여하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나가가 동떨어진 이주민, 원주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화 속의 문화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문화 측면에서 이 나가족은 오히려 이 다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구조적인 어떤 요소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족의 전통 의상 또는 현대 의상과 섞어서 입은 그런 모습에 나가는 오히려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오랫동안 나가족을 둘러싼 스테레오타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가 이 부족의 의상뿐만 아니라 이 부족의 어떤 신체가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라든지 다양한 참조를 통해서 다양한 스팬으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인스타그램 덕에 이 나가 쪽은 훨씬 더 넓은 문화의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조금 슬라이드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도 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안 서가지고 늦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다고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사회를 맡으면서 그리고 이 원고를 미리 읽으면서 저도 나가 그 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나가 스트리트 스타일을 팔로우를 하고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청중께서도 청중께서도 한번 나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더 이스트에이션처럼 동아시아계 이제 몽골계 얼굴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뭐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마치 인도에 살고 있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원래 네이티브가 아니라 그 굉장히 고전적인 네이티브가 아니라 글로벌 네이티브로 다시 발돋움하는 그 현장을 잘 보여주셔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립창원대에 계시는 윤지영 선생님께서 브리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비판하기에 대해서 이제 예. 어,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갑자기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윤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20분 뒤인 19분에 39분까지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3분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브루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관점으로 다문화주의 비판하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예, 부제목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본 문화 다양성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들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요. 예. 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 다양성에 관한 보편선언 제1조에 따르면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을 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그룹과 사회들을 특징짓는 정체성들의 독창성과 다수성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생명체의 질서에서 생물 다양성이 필요한 것처럼 인류에게는 교류와 혁신, 창조성이 원천인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 선언문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대칭적인 유비관계로 놓고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인간과 비인간, 문화와 자연 간이 명확한 이중 분할 구조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존재자들은 생물체의 질서라고 하는 자연이자 사실의 세계에 속한다면 인간은 자연 너머의 문화라는 사회의 성원이자 창조성과 교류, 혁신 등을 낳는 가치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문에서는 다양성 개념을 공존과 평화, 절충의 키워드로 환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은 라틴어 디베르시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대립과 모순, 부조화, 불일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다양성이란 스스로의 이질성을 의식하는 사회의 복합적인 상임과 동시에 친절한 합의 종류라기보다는 치열한 투쟁 속에서 도래하는 운동으로서의 역동성을 띈다. 다문화주의 개념은 세 가지 층위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을 아우르고 있다. 첫 번째로 하위 문화적 다양성으로 주류 문화에 대항하거나 그것의 주변부에서 존재하는 다양성이라면, 두 번째는 관점적인 다양성으로 지배 문화가 용인하지 않는 종교나 신념 등으로 인한 다양성이며, 세 번째가 집단적 다양성으로 이민자나 선주민 문화 집단에 의한 공동체적 다양성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 주요 비판 대상이 될 다문화주의는 윌 킴리카가 규정한 협의적 의미의 다문화주의, 즉 이주민들, 소수민족들, 선주민들, 인종, 종교 그룹 등과 같이 구별되는 정체성들과 요구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을 비판할 것이며,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려는 상호 문화성과 초문화성 개념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증할 것이다. 두 번째로 다문화주의의 문화 다양성 개념의 내재해 있는 권력의 효과를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대항 문화로서의 문화 다양성이 이란 내에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은 컨테이너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는 실체로서
각각 분리 가능하고 폐쇄적이며 고립된 단위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문화는 인종과 민족 집단에 의해 명확히 경계지어지는 것이자 한 사람은 특정한 인종과 민족 집단이 문화에 기속되는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된다.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인종적인 집단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이고 명확히 경계지어진 배타적인 그룹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이질성도 뛰어넘는 이른바 내부적으로 통합된 단일한 문화란 과연 누구의 문화인가? 왜냐하면 다문화주의가 상정하는 단일한 문화는 인종과 민족적 차이만 고려될 뿐 나이와 성별, 성지향성, 장애 여부 등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종 문화 집단이 공통된 생활 양식으로서의 단일한 문화란 그 집단 내의 주류가 내부의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강제적인 관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고유한 문화의 이름으로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의 또 다른 한계는 모든 불이익이 집단 문화에 대한 오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결론으로 귀결해 버림으로써 경제적 계급의 양극화와 기회 불균등 등에 의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들을 모두 문화적 차원의 것으로 환원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제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순전히 문화적이기만 한 사회라는 생각은 이미 이 사회의 부정의의 메커니즘을 은폐하는 사회적 환상 구조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가 전제하는 문화 개념의 본질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접근법을 넘어서기 위해 상호문화성과 초문화성이란 대안적 개념이 제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이 가진 유의미성과 한계들은 과연 무엇인가? 상호문화성의 인터라고 하는 접두사는 각기 다른 문화들 간의 상호적인 대화와 상호적 변화를 감행하는 도전적인 시도를 내포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타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비개입, 나아가 타자를 문화적인 개토 안에 정박시킴으로써 타자에 대한 안전한 거리를 담보하고 있다. 상호 문화성에서 문화는 복합성과 가변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동태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문화들이 단순한 병렬 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 간의 대화와 교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문화성에서의 교류와 만남이 가능하려면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된 두 개 이상의 문화를 상정해야만 한다. 상호 문화성은 여전히 섬 또는 분리된 영역들로서의 문화 개념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구획 가능한 경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상호 문화성은 오늘날 전지구적 세계화라는 탈경계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적확히 포착해낼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상호 문화성이 전제하는 문화 간의 비판적 대화 모델은 여전히 이성적인 개별 주체로서의 인간들 간의 언어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에만 방점을 찍을 뿐 다른 문화와의 교류에서 비롯된 비인간 물질성과의 새로운 접촉이 갈등 또는 문화 변동의 원천이자 문화 경계를 넘어서는 동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는다. 초문화성에서 트랜스라고 하는 접두사는 가로지르는 것이자 넘어선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것들 간의 횡단과 침투, 얽힘을 가리킨다. 즉 초문화성은 동질화되고 분리주의적인 문화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개념은 궁극적으로 나의 것과 다자의 것의 구분도 사라지게 되는 유동적인 그물망으로 문화 개념을 제한한다. 초문화성 개념은 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것이자 더 이상 문화가 특정 인종이나 민족성에 귀속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문화성 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종류의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사 선택하고 결합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본다. 이로써 이 개념은 집단적인 문화의 영향력이 자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적인 사회계층의 자아상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데 그친다. 마치 뷔페에 온 것 마냥 각양각색의 문화적 요소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합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문화적이며 경제적인 특권층이 높은 자유도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초문화성 개념은
그리츠의 의미와 기호의 망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채택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호 담론적인 차원을 강조할 뿐 인간의 몸과 비인간 무지성의 연결망이 어떻게 혼종적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가를 적확히 탐색하지 못하는 한계를 띈다. 라즈 파텔과 제임스 무어에 의하면 자연과 문화라는 근대 개념은 16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것이자 식민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폭력으로부터 도래한 것이다. 다문화주의 또한 이러한 자연 문화의 이분법에서 근간에 있기에 이를 비판하고자 브루노 라트로의 다자연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라트로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근대성이 잔재인데 왜냐하면 근대성이란 자연과 문화, 주체와 객체 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실제를 정화하는 작업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화란 전적으로 구분되는 존재론적인 지대, 즉 인간들이 지대와 비인간들이 지대를 창출한다. 다문화주의에서 문화는 자연이 세계 위의 우뚝선 인간종 내부의 갈등이자 인간들 간의 차이의 장으로 접근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다자연주의는 인간이 이미 물질적 관계망에 의존해 있고 그것이 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가 동시에 자연 문화라는 비인간과 인간 간의 이질적 집합체가 실제의 다중성과 복합성을 구성한다고 본다. 다문화주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자연과 다양하고 특수한 문화라는 이분법에 근간한 것이라면 다자연주의는 자연의 복수성과 문화의 복수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자연 문화들이 복합성과 다중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 문화들이 복합성과 다중성이란 통합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상대주의로의 추락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자연의 복수성과 문화의 복수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는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형성하고 재정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자연 문화의 복합성과 다중성은 특정하게 주류화된 자연 문화의 연결망이 유일한 것이거나 고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언제든지 해체 소멸 가능하며 다른 연결망을 생성해낼 수 있는 유동성과 변환 가능성을 띠을 뜻한다. 다자연주의가 갖고 있는 강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로 자연 문화 개념은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 개념이 가진 컨테이너식의 분리되어 있고 폐쇄적인 단위성을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호 문화성 개념이 주로 대화 모델이라는 인간들 간의 언어적, 담론적 소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연 문화 개념은 비인간을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물질 담론적 교환이 다층적 연결망을 충실히 보여줄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연 문화 개념은 초문화성 개념이 혼종성과 이종성에 갖는 역동성을 잘 담아낸과 동시에 초문화성 개념이 누락하기 쉬운 비대칭적 권력 관계의 문제를 이질적 요소들 간의 관계 맺기라는 번역의 차원으로 가져옴으로써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다. 윌 킬미카가 주장하는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은 주로 선주민 또는 이민자 문화라는 인종문화 집단이 보호와 인정정책으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에 이질적 문화라는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다문화주의 전제에서 선주민 문화라는 분류 방식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서 다른 지역을 직접 식민지화해온 잔재이자 영토 정복과 침탈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주의 선주민 문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식민 제국주의라는 정치적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또한 선주민 문화가 주류적 문화와 경존하게 된 것은 증기선과 총, 전신기술 등이라는 비인간 사물의 발명과 동원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란 점에서 선주민 문화는 단순히 그 공동체의 특수성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문화주의 문화 다양성이 또 다른 축을 구성하는 이민자 문화의 발생은 서유럽의 경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적 국면과 관계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더 값싼 노동력의 유입 결과이자 3D 업종과 같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노동을 타자인 외국인들에게 외주화하는 방식의 결과로 이민자 문화라는 범주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대적 노동력의 이동은 비행기와 배, 기차와 같은 교통기술이라는 비인간 사물과 인간의 몸이 연계된 효과이자
중공업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 유독한 화학 물질 등과 서구 내국인이 몸이 분리되고 비서구 외국인이 몸이 접속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구아니 비서구라는 이방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 정치 차원에서 주로 소환되어 왔다. 그리하여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 그룹 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국면이 문화 다양성 논쟁의 주된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비서구권 국가 내에서의 주류 문화에 대해 대항하는 도전적 문화의 역동이나 신념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사회 변동의 양상은 문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제대로 조망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여성주의적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이 이란 내부에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을 통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브루노 라뚜르와 미셸 칼롱, 존 로에 의해 고안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복잡하고 요동치며 얽혀있는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회 문화를 서로가 서로를 만들며 동시에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여긴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이 사회는 물론 문화는 이종적인 네트워크로 인간만이 아니라 기계들, 동물들, 텍스트들, 돈, 건축물들이라는 비인간 사물과 비인간 동물을 내포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관점에서 히잡과 막대, 여성의 몸, 공공장소, 풍속 단속 경찰, 다른 사람의 시선, 소셜미디어라는 이종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번역의 4단계를 거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 번역이란 사회적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가 점차 형태를 갖추어가는 역학이란 점에서 자연문화라는 혼종적 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성들이 히잡 벗기 운동은 2017년 12월 테헤란 엥겔라브 거리에서 비다 모바헤드가 히잡 강요의 항의에 히잡을 막대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촉발된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문제 제기 국면이다. 히잡과 여성의 몸 간의 결합을 유일한 문화, 단일한 문화의 고정된 정체성으로 본질하기보다 이 두 요소들 간의 조합을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이 둘이 연결 매듭을 풀어헤쳐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관심 끌기 국면이다. 기존의 네트워크에 막대기가 때 아니게 배치됨으로써 히잡은 여성의 머리가 아닌 막대와 접합되어 더 이상 수능이 아닌 저항의 매개체로 변형된다. 히잡은 공적 영역 안에서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과 구별짓고 효과적으로 지어내고자 하는 비가시아의 장치였지만 이제 막대와 연계되어 여성의 몸과 접속함으로써 정치적 깃발로 급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더 많은 관심도와 주목도를 끌기 위해 거리라는 공공장소 중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써 다른 시민들은 물론 풍속 단속 경찰로부터의 관심 끌기가 단시간 안에 가능해진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3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주어진 역할을 맡게 하는 등록하기이다. 막대와 접합된 히잡이라는 비인간 무지성은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도전적인 깃발이자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는 이들의 고요한 외침의 확성기 역할을 부여합니다. 남성들이 자유로운 회복 공간이었던 공공장소라는 공간성은 이제 여성들이 용감하게 수행하는 대항 실천의 상현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여성들이 몸에 대해 통제적이고 보수적인 시선을 던지기 일쑤였던 시민들이 이제 그들이 이질적 연결망을 사진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올림으로써 Girls of Revolution Street, White Wednesdays, Where is she? 라는 해시태그 운동의 전달자, 증폭자로서의 역할을 실행한다. 이 운동에 합류한 여성들을 구속해가는 풍속 단속 경찰들은 여성과 히잡의 연결성이 얼마나 커다란 부자유의 원천으로서의 자연 문화의 일종이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공포 정치 통제 효과는 저하되고 오히려 저항을 결집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이 운동에서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른 행위자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이 네트워크로 포함시키는 동원하기이다. 이 운동을 출발시킨 비다 모바헤드는 기존의 인간과 비인간 연결망이 경직된 네트워크를 풀어헤쳐버린 후 막대와 히잡을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에는 주로 항복의 의미로 쓰이던 천과 막대의 연결 방식의 의미를 저항과 도전의 의미로 전도시켜버린다.
흰 천을 막대 끝에 묶어 흔드는 행위는 주로 전쟁이나 대치 상황에서 상대에 굴복해 납작 엎드리는 의미를 산출하는 연결망이었다면 모바이드가 막대 끝에 묶은 흰색 히잡을 흔드는 행위는 이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쟁투와 저항은 크게 소리치기, 행진하기, 전진하기, 온몸을 크게 움직이기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모바이드가 구축한 저항적 연결망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한 곳에 서서 히잡과 막대기를 조용히 흔드는 다소 정적인 제스처로 외연화된다. 공적 장소에서 가려져야 할 영역으로 여겨졌던 여성이 머리카락을 당당히 드러내고 온몸으로 조용하지만 깊은 의침을 실행하는 행위성은 히잡 강제 착용법이 억압적 국면을 더 절절히 드러내고 만 것이다. 그리하여 남성도 이 운동의 지지자로 등장하며 히잡을 손에 들고 공공장소의 높은 곳에 서 있었는가 하면 젊은 여성만이 아니라 나이 든 여성들도 이 운동에 합류하여 소셜미디어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널리 공유된다. 히잡이라는 비인간 물질성이 여성이 몸과 접합되었을 때와 다르게 여성의 몸이 히잡, 막대, 공적 영역, 소셜미디어 등과 연합되었을 때 저항적 대항적 자연문화의 네트워크 안으로 다른 행위자들을 포함시키고 동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감흥이 실제로서 여성의 몸은 단독적인 실체가 아니라 어떠한 비인간 물질성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세계의 차이를 생성하는 힘으로서의 행위성을 발휘할 수 있거나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란 내에서 여성들에 의해 전개된 이 운동은 인간과 비인간 간이 이중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과 남성 간이 동등한 힘의 균형을 창출하고자 한 대안적 자연문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다문화주의가 간과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역동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다문화주의가 자연과 문화 간의 얽힘의 존재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면 라뚜르가 제안하는 다자연주의는 자연의 다중성과 문화의 다중성을 통해 실제의 복합성과 가변성, 유동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론과 정치학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윤지영 교수님께서 다자연주의라는 개념으로 사실 굉장히 다른 시각, 굉장히 색다른 시각으로 이 이란 여성들의 이제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 바로 이광진 교수님께서 이제 두 분 교수님께 차례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한 분씩 듣고 한 분 듣고 다음 이제 질문을 윤지영 교수님께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Hello, Professor Taya Shino Keritz. I'm Professor Yi Guangjin from Chungang University.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It was so interesting that I'm glad to be 네, your 감사합니다. discussant.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First of all, please excuse any mistakes due to 네, my 만약에 제가 English 이름을 and 제대로 my 발음을 short knowledge 못하면 about Naga culture. 문제가 Hence, 있더라도 I 그 will 이해를 just 잘 make the 해주시기 point 바랍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r presentation is based on the ideas 지금 of 발표를 한 Guattari, 것들이 who 지금 likened 구타리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나가족들이 겪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나 몸으로서 표현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과거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현재 그 이미지가 다양한 정체성으로 흡수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포인트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나가족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한적인 체제에 저항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 토착민 네이티브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나가족들 경우에 자신들이 이 가상 커뮤니티에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제3세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크로스컬처 세대라는 것이 한국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족의 이 제3세대, 제3세계 문화라는 것이 향후에 나가족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문화적인 레퍼런스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젊은이들 중에서 이런 크로스 컬처를 경험하는 사람들, 없는 세계를 가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문화 다양성을 생각했다고 했을 때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so much, 네, Professor.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Paper is just an example. 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나가 젊은이들의 한 면만을 보여주는 정말 단편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도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연구자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여러 연구를 저희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방에 앉아서 소셜미디어 채널들만 보면 현장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특히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광의적이고 그리고 그 계층이 없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현대 사회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우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기술 선진국이니까 삼성 핸드폰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제가 아이폰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의 개발과 약간 대체되는 개념으로 둘 다 개발되고 있는 휴대폰으로 예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삼성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핸드폰 브랜드, 중국 브랜드나 오포 같은 브랜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걸 변형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실질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종적으로도 인종도 바꿔가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셀피를 찍으면 찍을 때마다 제 눈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얼굴을 작게 만들 수 있고 색깔을 바꿔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폰이나 아니면 다른 K-팝의 문화나 성공 같은 걸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사진으로 찍고 디지털로 나타내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국인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 스트릿 스타일만 보더라도 정말 이 나가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K-뷰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진을 찍는 그 기술만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런 단일의 용어로 아니면 이중 용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점점 더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그냥 우리의 문화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문화의 기준과 표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일 테니까 서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것의 중요점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나의 원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이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진 교수님 또 윤지영 교수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윤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정치하고도 심도 있는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문화 집단 내부의 다양성 차원에서 자기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고 소호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를테면 문화가 권력과 결탁해서 문화의 수혜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특별히 여성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다문화주의 개념에 내재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또 뭔가를 켜놓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직거리는 소리 때문에 다문화주의 개념에 내재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가들이 제안한 바 있었던 상호문화성 그리고 초문화성의 개념과 한계를 요목조목 설명합니다. 이어서 다문화주의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기 위해서 브루노 라투르가 주장한 다자연주의의 필연성과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또 발표문은 여성의 몸에 대한 문화 다양성 사례를 통해서 그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상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탈경계 초연결 시대를 사는 또 여기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크로스 컬처 키즈에 대한 질문과 비슷한 맥락에서 여쭙니다. 데카르트식의 그 인간 중심적인 합리주의가 어쩌면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 폭력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이라든지 사물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결과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그 거꾸로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나 재난 시국 등을 볼 때 문화와 자연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다자연주의 관점은 오늘날 그리고 또 앞으로 인간이 인간 아닌 것과 맺는 관계를 설정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의 몸과 비인간의 물질성이 맺는 문화적인 그물망 혹은 연결망이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대처를 넘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앞으로의 대응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에 의하면 문화는 그 언어 요소의 교환 행위이자 물질 요소의 순환 과정이며 인간이 비인간과 서로 연결되고 접속하는 이종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요즘 거론되는 메타버스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교환을 하는 행위이고 그런 행위이자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며 인간과 AI 사이에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이질적인 네트워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메타버스는 어떤 세계의 형상화라기보다는 문화의 형성 과정이며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그런 네트워크는 더 이상 그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보편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는 정치적인 권력 기제가 작용할 것이고 슬라보의 지제크가 지적한 대로 다문화적인 어떤 탈정치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고 짐작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크로스된 문화를 브루노 라투르의 다자연주의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예, 정말 심도 깊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라투르는 과학기술 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현상들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분석하는 그런 툴을 제공하는 데 충분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로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증강현실, 가상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디지털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이 디지털 플랫폼은 각종 센서나 5G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나라고 하는 비인간 물질적인 연결망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세계에서
대해서 좀 더 실감, 도와 몰입을 높이는 실감 미디어를 하기 위해서 햅틱 글래브를 쓴다든가 최근 애플이나 구글에서 AR 글래스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비인간 사물 모취성이 인간이 뭔가 접속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어떤 가상과 실제 간의 명확한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경험들, 문화들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디지털과 피지컬의 그 혼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자연 문화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Z세대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문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함께 공동 형성하기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좋은 토론에 대한 각 두 선생님께서 굉장히 성실히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Thank you very much for the 어, panel discussion. 제가 훨씬 So 하기가 it was really good for me to understand the gist of 이제 좋은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플로우에서 그 캐디치 교수님한테 두 질문 그리고 윤지영 교수님한테 하나의 질문을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이 좀 각 두 선생님들께 있는데 먼저 플로우에서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시간상으로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디치 교수님께 질문을 제가 그대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존의 민족적 전통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높인다고 보시는지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전통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작용을 통하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문화 현상에서 민족적 전통 원형은 어떤 측면에서 보존할 수 있을까요?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혹은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공존을 추구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까지가 제 플로우에서 온 질문이니까 먼저 답변을 하시고 윤지영 교수님께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캐디치 교수님. Thank you. These are very 네, important.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제 발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굉장히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민족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옳게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굉장히 잘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의 문화 보존을 생각을 하시고 잘 보존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역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절망적인 식민주의를 겪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전통을 보존하고 저희의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자신들이 종교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라는 것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개종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슬프게도 저희는 이런 개종의 움직임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이 원칙주의적으로 엄격하게 자신들의 의식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종을 한다면 모든 문화를 다 버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런 기독교의 개종
억압을 받으면서 저희의 부족이나 아니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종을 거부하면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나가족에게서 이 종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의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과 종교라는 것을 빼고는 저희의 문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개종 때문에 저희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희의 정체성은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슬펐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서 잘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의 그 나가족의 한 분의 그 역사를 담은 그러한 페이지였는데요. 그 히코히마라고 저희의 수도 같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는 이런 종교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종교가 기반이 된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으면 너무 튀겠죠. 개종이 안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저희가 그러면 항상 아래쪽만 가리는 하부만 가리는 로잉 클로즈를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나도 저희 그 성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돌출돼서 나와 보이니까 다른 서양식 의복을 입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나가족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트라우마적이 될 정도로 저희의 전통 문화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겪었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나가족이 다른 나가족을 봤을 때 이 부족의 전통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나가족이 몸으로서 자기의 표식을 하는 것뿐인데 이미 서양화된 나가족은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족인데 불구하고 일부 나가족은 다른 나가족을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불편한 정말 미묘한 시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점점 그리고 더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포스팅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몸을 표현하는 주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도덕적인 그런 프레임에 갇혀져 있어서 그러한 서양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저희가 이제 나가 그 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저부터 이런 이제 질문이 왔었던 것 같고 그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오히려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셀프를 드러내고 자아를 드러내고 어떨 때는 굉장히 혼성적인 옷, 그러니까 뭐 그 민족 복장에 나이키 신발을 신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패션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말 새로운 그 발명된 전통이라는 그런 예를 굉장히 잘 보여주시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 역시도 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옛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문화를 새롭게 또 지금 글로벌화하는 그런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뭐 커머셜이나 상업이나 모든 뭐 광고나 아니면 정부기관의 어떤 홍보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제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윤지영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오전 세션에서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었는데 그 발표하신 논문에서는 그 두 개념의 차별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질문이 와서 제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예,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 같은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도 다문화주의가 어떤 종류의 문화 다양성을 내포하는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라고 했을 땐 제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종류의 문화 다양성을 곧 다문화주의로 생각을 해서 뭐 인종적이거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 그 그룹이
바로 문화 다양성을 이루고 이 문화 다양성이 다문화주의와 등치된다라고 이야기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과 문화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문화 다양성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현실에서는 뭐 일상적으로는 아니면 정치적인 언어 안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문화 다양성이 굉장히 혼용되어서 쓰고 있지만 저는 문화 다양성에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종류로 개념을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광민 교수님 그 두 교수님 답변 들으시고 혹시 뭐 새로운 질문 혹시 있으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사회자님께서 개인적인 네. 질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14분 남아서 제가 드디어 이제 기회를 갖고 두 분께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제 포지션을 말씀을 드려야지 왜 저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란 여성들의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히잡에 대한 거는 아예 뭐 제가 석사 때부터 이제 논문 썼고요. 그 박사 때는 이란 청년 세대, 그러니까 나가족처럼 이란 청년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현재는 이란 여성들의 베일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의 그런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교수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연결고리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주제와 연결고리와 더불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캐디츠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 나가족 그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을 포스팅하면서 그게 마치 어떤 글로벌 문화에 대항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저는 좀 질문이 오히려 이 인도라는 굉장히 다양한 부족,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국가 안에서 이 나가 사람들이 글로벌한 다른 뭐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뭐 영국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혹은 비교하기 위한 그것보다도 오히려 인도 안에서의 다른 다양한 뭐 힌두족이랄지 다양한 그 다수 더 뭐랄까 다수인 그런 민족 혹은 종족들에게 우리의 이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혹시 드러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식도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Fabulous question, Professor.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교수님. 굉장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나가족의 역사는 정말 독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족들이 실제로 영국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인도가 없었고 저희가 그 영국의 제국주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게 저희가 그 인도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해달라라고 말했는데 그 영국은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도가 당시에는 그 자로하든이었는데요. 그 나가 사람들이 인도 연맹에 조인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저희가 그 이후로 이 군사 점령을 받았던 곳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가의 정체성을 이 인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 그 옆으로 가자면 그 영국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저희가 문화적으로 저희를 동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도 중에서도 독특하게 다른 저희를 동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항의 표현이자 정체성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밀하게 유저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우회적으로 어떤 검열이 있거나 감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양육자의 그런 권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가족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우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하고 그다음에 집은 이렇게 통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전 세계에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항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아니면 그 나가족 내에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요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그냥 뭐 필요악이라고 칭할지언정 저는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복잡한 시장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참여를 하고 그다고 저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나 무언가를 보여야 사람들이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권력을 소유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고 그 예가 바로 나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역사를 보자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도의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전통적으로도 뭔가 토착민으로서 저희가 성공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종속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가난한 그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문화라는 연성 문화, 연성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층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나갈랜드를 하나의 이 관광지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나가족도 이렇게 우리만의 소프트 파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의 윈윈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권한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리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나가 스트리트 스타일이라는 여러분들 팔로우 하세요. 좋아요. 팔로우 한번 해보세요. 그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그 안에서 그냥 젊은이들이 마치 한국의 무신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홈페이지가 그 의류 홈페이지가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의 패션을 알리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그런 상징성을 보이고 있는데 나가 스트리트 스타일을 보면 그게 단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안에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후에는 마치 그 인스타그램 성지라고 하고 인스타그램 메카라고 하는 이런 뭔가 그 나가 젊은이들처럼 한국의 젊은이들도 혹은 뭐 일본의 젊은이들도 미국의 젊은이들도 한번 나가 패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굉장히 코로나가 끝난다면 굉장히 좋은 소프트 파워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윤지영 교수님께는 제가 코멘트 하나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제가 이미 이제 이쪽으로 이제 논문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쓴 바 있고 그 굉장히 새로운 접근 ANT라는 저로서는 너무 떨리는 그런 이제 그 이론으로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그 새로운 정말 시각에 눈을 뜨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이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그 교수님께서 그 하얀 그 히잡에 이제 막대기를 이제 들고 이렇게 휘두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좀 해석의 여지를 좀 말씀을 하나만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우리가 하얀 막대기, 하얀 천, 히잡이 아닌 하얀 천을 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휘두른다면 그건 항복의 의미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이트의 의미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란 여성들의 이제 소셜 미디어 운동 중에 화이트 웬스데이라는 그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 그 히잡 벗기, 뭐 예를 들면 이란에서는 저와 같은 여기 계시는 모든 여성이라고 젠더가 여성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이란에서는 히잡 뭐 종교와 국적에 상관없이 이제 히잡을 써야만 하는데, 이제 그 여성들도 히잡을 쓰지 않으면 외국인 여성들인 저조차도 이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제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 화이트 웬스데이는 이 여성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아예 벗어버리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그 수요일마다 하얀색 히잡을 쓰자. 그러면 하얀색 히잡을 쓰면 이것은 비록 히잡을 쓰고는 있지만 강제적인 히잡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얀색 히잡을 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의 그 모바헤디가 이제 휘둘렀던 그 하얀색 히잡에 막대기에 걸려 있는 하얀색 히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뭐 항복의 색이라기보다는 바로 화이트 웬스데이에 있었던 그 흰색이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그 여성들의 행동을 단순히 그 ANT로 뭐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 교수님께서 다문화주의가 그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원고에 보면 그 나가는 말 바로 직전에 다문화주의가 간과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이자 관점과 신념의 다양성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아니었는데? 다문화주의가 간과한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문화주의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를 간과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이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그 수많은 하위 문화들을 존경하고 그 하위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왜 다문화주의가 이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하위 문화를 간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화이트 웬즈데이에 대한 코멘트 정말 감사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반영해서 또 논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에 예, 답변을 해보자면, 제가 이 서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리면서 다문화주의의 문화 다양성 세 개가 있는데, 이때 비판이 대상이 될 거는 윌 킴리카라고 하는 캐나다 퀘벡 출신의 학자이고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이론적인 기반을 준 학자인데, 이 학자는 주로 다문화주의를 접근할 때 세 번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좀 인종과 종교와 뭐 소수 민족들에 의한 이런 정치성의 요구와 그걸 받아들이는 인정의 정치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으로 한정해서 일종의 다문화주의가를 이것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겠다라고 했고, 또 이 논문에서 보면 수잔 오킨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와 윌 킴리카가 일종의 담론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윌 킴리카가 이 수잔 오킨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가 제기한 이런 문제 의식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수 민족이나 인종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여성의 뭐 성기를 훼손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조언이라던가 일어났을 때 다문화주의는
그것을 문화 다양성의 이름으로 간과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자 여기에 윌 킴니카가 대답을 하기를 그게 내부적인 제재란 표현으로 정통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화 다양성 안에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러한 관습이 아니라 이것은 근절해야 될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여기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세 번째 문화 다양성으로 한정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그때 전통적으로 근절해야 될 그런 악습의 문화와 마치 보존해야 될 그런 좋은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일종의 소수 민족이나 윌 킴니카가 얘기하는 소수 민족이나 인종적인 집단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몸, 일종의 세대의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섹슈얼리티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만 그 전통 문화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재생산의 문제, 전통 문화의 정체성의 재생산의 문제와 일종의 근절해야 될 그런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서론에서부터 비판해야 될 다문화주의의 한계적인 문화 다양성은 세 번째 의미로 한정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캐나다 퀘벡에서의 다문화주의 어떤 담론 투쟁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인종적 소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이주민과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대적인 갈등도 문화 다양성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 문화 다양성의 개념이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확장되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 Thank you very 자체도 much. The cultural diversity itself 어떤 그 언어나 is, 학문 영역에 for example, depending on language.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선생님께서 딱 주셨던 이제 논문 안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차분하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왜 이런 그 문장들이 나왔는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이 다양성만큼이나 굉장히 그 각 학문 분야에 따라서 해석의 어떤 차이와 그리고 이론가들조차도 그런 그 정의되는 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잡 문제를 다룰 때 할래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종교 다양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이슬람의 하나의 할래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악습으로 확 묶어버리는 것 역시도 사실 굉장히 좀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3분이 지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정말 더 즐겁게 토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한 분 그 토론 맡아주신 이광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